혈액형이 안 맞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위 태준의 목소리가 병원, 응급실에 메아리 쳤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KTX 승무원 시절엔 첫 차 준비로, 지금은 가게 준비로 이 시간이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67. 주름은 깊어졌지만 등은 여전히 곧았어요. 체면이란 건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굽지 않는 것. 시장 반찬 가게 문을 여는 건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오늘 진열할 반찬 목록을 정리했죠. 열무김치, 깻잎지, 멸치볶음, 두부조림. 하나하나가 제 손맛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장님 오셨네요. 가격표 좀 봤어요? 열무김치 5,000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옆 가게 한미라 회장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이라는 직함을 단 지 5년째죠. 제 반찬 맛 드셔보셨습니까? 가격은 품질에 맞춰 책정한 겁니다.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한미라 회장의 입꼬리가 실룩였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진열장을 환히 비췄죠. 계산대 옆 서랍장 위에 묶음으로 쌓인 헌혈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여 년간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승무원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했고 퇴직 후에도 몇 번 더 했었죠.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싶어서 버리지 않고 보관했는데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옮기니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KTX 승무원 시절 단체 사진. 그 옆엔 바랜 포스터 하나가 나란히 붙어 있었죠. 2011년 여름 철도 사진전 포스터. 왜 그걸 아직도 붙여두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떼어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정이었어요. 엄마, 오늘 윤재 학교에 대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회사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요. 혹시 끝나고 윤재 데리러 가주실 수 있으세요? 또 회사 핑계였습니다. 소정은 항상 그랬어요. 아이 일은 제게 맡기고 자신은 일에 집중했죠. 그래. 알았다. 윤재 요즘 안색이 좀 안 좋던데. 괜찮은 거니? 에이, 엄마. 사춘기라 그래요. 소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점심때쯤 사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장 봐서 집에 갈게요. 윤재 학교 행사 잘 마치면 같이 고기 먹읍시다. 태준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말투에선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집 일은 내가 정한다는 식의 태도랄까요? 오후 2시, 가게를 잠시 맡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달리기를 준비하는 아이들, 자전거를 점검하는 아이들. 그 사이에서 윤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윤재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다가갔죠. 하지만 가까이 가니 윤재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윤재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 긴장돼서 그래요.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죠. 아이가 긴장했다는데 제가 더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윤재는 달리기를 무사히 마쳤어요. 자전거도 탔죠. 하지만 수영 차례가 되자 윤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물에서 나온 윤재는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재가 쓰러졌습니다. 윤재야! 제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윤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윤재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고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무언가를 계속 기록했어요. 저는 그저 윤재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윤재가 괜찮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질서가 모두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윤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침대로 옮겼죠. 저는 밀려나듯 복도에 서게 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경기 잘 끝났어요? 소정아, 윤재가 쓰러졌다. 지금 응급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소정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윤재가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시립병원 응급실이야. 어서 와.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도 연락했어요. 태준은 회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 보호자분이십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이 단정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이름표엔 강도윤 심장외과라고 적혀 있었죠. 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낯익은 느낌이랄까요? 네. 제가 할머니입니다. 윤재 군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고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심한 빈혈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 군의 혈액형이 B형 RH-로 확인됐어요. B형 마이너스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인 혈액형과 달리 RH 인자가 음성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우 드문 혈액형이죠. 긴급 수혈이나 향후 수술이 필요할 경우 같은 혈액형을 가진 공혈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정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윤재는요? 의식은 돌아왔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중이야. 소정은 강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도윤 씨? 강도윤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소정 씨, 오랜만입니다.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입니까? 소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학 때 잠깐 알았던 사이예요. 강도윤은 다시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혈액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력 파악과 향후 공혈 가능성을 위해서요. 제 혈액형은 B형입니다. 소정이 대답했어요. RH는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냥 B형이라고만. 검사해보겠습니다. 어머님은요? 저도 B형입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강도윤의 왼쪽 귀를 보게 됐어요.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또렷한 점이었죠. 왠지 모를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잠시 후 태준이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들어서더니 소정을 붙잡았죠. 윤재는 괜찮아? 의식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 중이에요. 태준은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도윤은 앞서 했던 설명을 반복했어요. 빈혈, 희귀 혈액형, 정밀 검사 필요성. 태준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B형 RH-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엔 그런 혈액형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B형이고 제 부모님도 다 평범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귀 혈액형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혈액형은 유전 법칙을 따르지만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태준의 얼굴엔 뭔가 방어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 것처럼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위. 진정해. 지금은 윤재가 중요해. 강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저는 강도윤이 들어간 진료실 문틈으로 책상을 보게 됐어요. 책상 위에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디에 가죽 스트랩이 달린 카메라였죠. 뭔가 익숙했습니다. 그 카메라가, 그 스트랩이. 하지만 왜 익숙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윤재 보러 가실래요? 소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요. 윤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요.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윤재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윤재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소정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고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윤재를 남겨두고 상담실로 향했어요. 강도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뭔가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죠. 앉으십시오. 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가족분들의 기본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윤이 화면을 돌렸어요. 어머님은 B형 RH- 보인자로 확인됐습니다. 소정 씨는 B형 RH-입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O형 RH+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유전 법칙상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B형 자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RH-는 강도윤이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RH+일 경우 자녀가 RH-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소립니까?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제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필요 없습니다. 윤재는 제 아들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일단 윤재 군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공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소정 씨께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상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재는 잠들어 있었고 태주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너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엄마, 가. 내일 또 와야 하잖니. 소정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과 함께 병원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가서 자판기 커피를 뽑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기실 TV가 켜져 있었죠.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철도 다큐였어요. KTX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화면에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승무원 시절 매일 보던 그 풍경,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 여름 철도 사진전 장면이 나왔어요. 당시 철도 사진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됐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1년 여름, 그때 소정은 대학생이었죠.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남자, 철도 사진을 찍는다던 의대생.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소정이 집에 데려온 그 남자. 단정했지만 평범해 보였던 집안. 의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학생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딸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엄마,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다니? 내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결국 저는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강하게 반대했고 소정은 결국 그 남자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태준을 만났죠.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자. 저는 안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 윤재를 치료하는 사람으로요. TV 속 철도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플랫폼에 선 승무원의 뒷모습. 어쩌면 그게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여름 저는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컵을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제가 막았던 것들이 이제 다시 제 앞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윤재의 희귀한 혈액형, 태준과의 불일치, 강도윤의 재등장.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죠. 병원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2011년 여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저는 KTX 승무원으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었죠. 딸 소정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어느 날부터 철도 사진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코레일에서 철도 사진전 한대요. 우리 동아리 작품도 전시돼요.
소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아리? 미술 동아리 아니었니? 아니에요. 철도 사진 동아리예요. 올해 새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기분이 묘했어요. 딸이 제 직장과 관련된 걸 좋아한다는 게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철도 사진이었을까요? 누구랑 하는 건데? 그냥 동아리 사람들이랑요. 소정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전 개막식 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딸의 작품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전시장은 서울역 근처 작은 갤러리였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소정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플랫폼에 선 승무원의 뒷모습, 해질녘의 기차, 선로 위로 지는 석양.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소정 씨, 어머니시죠?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소정 씨랑 같은 동아리예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했어요. 딸과 같은 동아리라는 남자. 게다가 너무 친한 것처럼 말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소정이가 평소에 사진을 좋아하나요? 네. 열심히 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이십니까? 의대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이에요. 의대생.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대생이면서 사진 동아리를 한다는 게 집중력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소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도윤 씨 만나셨네요. 응. 인사했다. 도윤 씨가 우리 동아리 회장이에요. 사진도 제일 잘 찍으시고요. 소정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딸이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소정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정아, 그 남자랑 사귀는 거니? 소정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됐는데? 석 달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엄마는 반대야. 왜요? 도윤 씨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다니? 네 장래를 생각해야지. 의대생이래 봤자 아직 학생이고 집안도 평범해 보이더라. 네가 고생할 게 뻔해.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 네가 지금은 사랑이 전부인 것 같겠지만 살다 보면 현실이 더 중요하단 걸 알게 돼. 소정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됐으니까요. 헤어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국 소정은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소정은 강도윤과 헤어졌어요. 딸은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울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요. 그해 가을 소정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회사원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윤재를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요? 소정이 강도윤과 헤어진 게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윤재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윤재의 왼쪽 귓불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동그랗고 또렷한 점. 오늘 본 강도윤의 귀와 똑같은 점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으론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여름, 그리고 윤재의 나이, 14살, 2011년생,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가 막았던 것들이, 제가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야 진실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이 병실로 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뭔가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우리는 다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윤재 군의 심장에 경미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어 수술을 권합니다.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요? 심각한 겁니까? 소아 청소년에게서 드물게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적합한 공혈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강도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중에서 공혈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정 씨는 B형 RH-로 적합합니다. 어머님은 B형 RH- 보인자로 가능하시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태준 씨는 O형 RH+라 직접 수혈은 어렵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다른 방식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공혈은 알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죠. 유전 확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강도윤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B형 자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RH+일 경우 자녀가 RH-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제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추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언제 수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틀 후가 적기입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소정이 그를 따라가려다 멈칫했어요. 도윤 씨, 소정 씨, 강도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둘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끝나지 않은 것들. 지금은 윤재가 먼저입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의사로서의 목소리였죠.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무슨 일입니까? 윤재를 진찰하다가 귓불에 점이 있더군요. 왼쪽 귓불에. 강도윤이 자신의 왼쪽 귀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제 귀에도 같은 점이 있습니다. 유전적 특징이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환자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의료윤리상 보호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윤재가 깨어 있었어요. 아이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주며
윤재의 얼굴을 봤어요. 소정을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구석도 있었습니다. 턱선이랄까, 눈매랄까. 할머니, 저 괜찮아질 거죠? 당연하지. 수술하면 금방 나아. 아빠가 화난 것 같아요. 윤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니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윤재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이들은 다 압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라 회장이었어요. 이 사장님, 손자 아프다면서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에서 소문이 좀 도는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아니, 뭐 혈액형이 안 맞는다느니, 병원에서 뭐라 했다느니, 사위분이 화났다느니, 헛소문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비밀이란 건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면, 질서, 안정. 모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윤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다른 건 나중 문제였죠.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간호사가 왔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소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이렇게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따로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오후 2시 병원 뒤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소정에게는 가게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보호자시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의사와 보호자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요. 윤재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강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윤재를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확신하십니까? 귓불에 점을 봤습니다. 선생님 귀에도 같은 점이 있더군요. 그리고 윤재의 나이 2011년생입니다. 혈액형만으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검사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강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치료입니다. 진실이 아니라요. 진실이 치료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 태준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행복했어요. 그걸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의학적으론 선생님과 소정의 혈액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열도 가능하고 수술도 할 수 있다면서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발입니다. 윤재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오. 어머님, 강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인간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만약 윤재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요? 선생님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소정 씨와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둘의 연애를요. 선생님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의대생이긴 했지만 아직 학생이었고 집안도 평범해 보였죠. 소정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갈라놓으셨군요. 네. 그리고 소정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정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릅니다. 소정이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과 결혼했고 윤재를 낳았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죠. 강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 윤리상 그렇습니다. 그럼 태준 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저는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강도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가 카메라 스트랩을 만졌습니다. 리버티 패턴의 천으로 된 스트랩이었죠. 이거 소정 씨가 선물해 준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만날 때요. 저는 그 패턴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윤재가 요즘 들고 다니는 손수건.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윤재가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양이에요. 리버티 패턴.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렸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선택과 결과가요. 어머님, 윤재를 잘 돌보겠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실까지 숨겨드릴 순 없습니다. 그건 제 고난 밖의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부탁할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체면이었는지, 안정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었는지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저는 병실 밖 벤치에 앉아 있었죠. 안에선 소정이 윤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집에 갔어요.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미라 회장이었어요. 이 사장님, 제가 들었는데요. 손잡은 혈액형 문제로 병원에서 난리라면서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시장에 소문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위분이 화나서 병원에서 소리 질렀다는데. 혹시 그게 뭐, 그런 문제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근데 사실이면 큰일이죠. 동네 망신이.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네 망신, 체면, 소문, 제가 평생 신경 써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만 생각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정이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죠. 엄마,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이거 윤재 가방에서 나왔어요. 소정이 손을 펼쳤습니다.
리버티 패턴의 손수건이었어요. 저도 봤던 그 손수건.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손수건 구석에 작은 종이 조각이 꿰매져 있었죠. 이게 뭐니? 입장권이에요. 2011년 철도 사진전 입장권. 소정이 그 종이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발에서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분명했어요. 2011년 7월 21일 철도 사진전 개막일이었습니다. 이 손수건, 도윤 씨가 준 거였어요. 그때,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거짓말했어요. 뭐가? 윤재를, 태준 오빠 만나기 전에 이미 임신했었어요. 도윤 씨 아이를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왜 말 안 했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도윤 씨한테도 연락이 안 됐고 그때 태준 오빠가 나타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받아줬고요. 태준이는 알고 있었니? 모를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윤재가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만 했어요. 조산이라고요. 소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윤재는요? 태준 오빠는요? 모르겠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은 윤재가 먼저야. 그때 복도 끝에서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더니 걸어왔죠. 왜 밖에 나와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사위,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압니다. 뭘? 윤재가 제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소정이 얼굴을 들었어요. 태준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설명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의심했습니다. 오빠, 하지만 검사는 안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미라 회장한테 전화 받았어요. 동네에 소문이 돈다고, 제가 우습게 보인다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지키려는 건가 하고요. 태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말하지 마!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수술부터 합시다. 그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소정은 복도에 남았어요. 엄마, 제가 검사 동의할게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뭐? DNA 검사요. 도윤 씨한테 부탁할게요. 윤재의 생명이 먼저니까요. 공혈도 더 정확하게 해야 하고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해요. 소정아, 엄마가 지키려고 했던 거 알아요. 체면이고 안정이고 제 미래고 다 감사해요. 하지만 이젠 제가 선택할게요. 윤재를 위해서요. 소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정은 강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였죠. 검사 동의하겠습니다. 소정이 말했어요. 강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윤재를 위해 필요한 거라면요. 태준 씨는 설득할게요. 하지만 일단 공여혈과 수술 준비를 위해선 제 혈액과 엄마 혈액이면 충분하잖아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학적으론 충분합니다. 그럼 그것부터 진행해 주세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술이 먼저였으니까요. 수술 당일 윤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집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동료 의사가 수술을 맡았고 강도윤은
보조와 회복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소정, 태준, 그리고 저.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죠.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너머를 마주하는 것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윤재가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강도윤은 매일 회진을 돌며 윤재를 체크했죠. 의사로서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윤재를 보는 그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봉투는 소정이 가지고 있었죠. 태주는 그 봉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소정도 말하지 않았고요. 언젠가 필요할 때 열어볼게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을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퇴원날 아침 윤재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의사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카드였어요. 윤재가 직접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차였죠. 플랫폼에 서 있는 기차.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선생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재 올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재는 몰랐어요. 이 카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강도윤이 회진을 왔습니다. 윤재가 카드를 건넸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강도윤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카드를 봤어요. 기차 그림을, 윤재의 글씨를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윤재야. 이거 선생님 책상에 소중히 둘게. 네. 그리고 선생님, 나중에 제가 의사 되면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강도윤이 윤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눈에 고인 것을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태준이 차를 가지러 갔고 저와 소정과 윤재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윤재가 자판기로 갔고 저와 소정만 남았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까요? 소정이 물었어요. 뭐가? 앞으로요. 태준 오빠랑 윤재랑 그리고 모르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아, 네가 선택한 거잖니. 윤재를 지키기로.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그때 도윤 씨랑 저를 갈라놓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 와서 과거를 바꿀 순 없었죠. 후회보다는 미안함이 더 크구나. 너의 선택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엄마, 이젠 너를 믿을게.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소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한미라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이 사장님, 손자 퇴원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그 혈액형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저는 한미라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체면이 상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재는 건강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만 회장님, 저 이거 드리려고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옆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헌혈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10여 년간 모아둔 것들이었죠. 이거 상인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 계시면 쓰시라고요. 한미라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왜 갑자기? 혼자 모아둬봤자 소용없더라고요.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죠. 그래도 이 사장님 체면이 체면보단 책임이 먼저입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한미라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벽을 봤습니다. KTX 승무원 시절 사진, 그 옆에 2011년 철도 사진전 포스터. 저는 윤재가 준 카드를 꺼냈어요. 강도윤에게 준 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도 하나 줬었습니다. 할머니도 기차 좋아하시잖아요. 윤재의 말이 떠올랐죠. 저는 그 카드를 포스터 옆에 붙였습니다. 2011년과 지금이 나란히 걸렸어요. 과거와 현재가 선택과 결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저도 그래요. 천천히 가보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한미라 회장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제 소문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체면은 결국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였죠. 하지만 제가 진짜 지켜야 했던 건 다른 것이었어요. 윤재의 웃음, 소정의 선택,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태준과 소정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강도윤은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DNA 검사 결과는 봉투 안에 봉인돼 있었죠. 진실은 확인됐지만 법적인 정리는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유예. 윤재가 스스로 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려다 다시 벽을 봤습니다. 윤재의 카드 옆에 포스터가 있었죠. 2011년 여름. 제가 막았던 그 여름. 하지만 그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재라는 이름으로, 기차 그림으로, 귓불의 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세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고요. 저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손님들이 올 거고, 한미라 회장이 뭐라 할 거고, 소정이 전화할 거고, 윤재가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덜 아픈 선택을 하며 책임을 지며 서로를 믿으면서요.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이렇게 늦게요.